여보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혼란이 있어서. 제 강의는 제목이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도전과 전략인데 지금 배경은 로보틱스 4.0 시대가 되고요. 제 강연을 들을 때 그 강연을 듣는 준비 자세라 그럴까요? 그거를 제가 강연을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은 첫 번째는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로봇에 대한 저의 생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로봇이라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는 걸 또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아직 협회장이 됐지만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가 느낀 거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 8년 하고 로봇을 37년 했습니다. 기계공학 할 때는 열유체를 했고요. 열유체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열유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운 좋게 전 세계에서 로보틱스 박사과정을 제일 처음 시작한 학교에 이제 1회 입학시험으로 들어가서 로봇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 저 인공지능으로 주어진 작업에 가장 적합한 로봇을 설계해내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이 죽어가지고 제가 인공지능 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새 인공지능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냥 뭐 굉장히 이걸 다 로봇을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가 이제 설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가서 이제 로봇 초대 사업부장을 하고 이제 이때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로봇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 노출된 로봇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는 개발해 주는 거를, 로봇 개발해 주는 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그런 개발 전문 회사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rd.re.kr 이렇게 썼고, 처음부터 썼고, 우리가 로봇 개발을 해주는 국가 연구소가 되자. 그 당시에 개발해 줄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해 주는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반도체는 뭐 30년 했고, 삼성전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로봇이 반도체, 바이오, 덴탈, 뭐 다양한 또 분야, 뭐 축산, 뭐 이런 거 다 뭐 도로공사까지도 포함해서 뭐 다양하게 한 400종 정도를 개발해 줬고, 고객이 원하면 로봇을 개발해 주지 않고 그냥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거기다 편집 설계로 될 정도로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미국하고 유럽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고, 인류 질병을 극복하는 이런 기술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제 난 게 이제 바이오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이제 질병과 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여기다 집중하고 있고요. 이걸 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서울대 안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제 부하 직원들이 저보고 이제 사업을 하자고 자꾸 졸라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로봇을 개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성공해 왔고, 늘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산화를 넘어서 이제 세계화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국산화한 걸 따지면 지금까지 한 1조 정도 했습니다. 1조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국산화 효과로 따지면은 한 5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화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999년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동시에 시작했는데, 99년도에 많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회사도 설립하고 학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연구조합 협회에 해당하는 것도 지금 전신인 로보틱스 연구조합도 만들고, 그다음에 포스코 로봇 사업도 기획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포스코 로봇 사업 기획해준 걸,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사업한 거 이걸 기반으로 이제 퍼스널 로봇 기반 기술 처음에 이제 기획위원장이 돼서 이게 국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과제입니다, 이게. 그런 걸 시작했고, 그다음에 10대 성장 독려했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로봇 종합 발전 계획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법을 만들고, 이제 그때까지 제가 주력으로 정부 일을 약 10년 동안, 이때부터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그때 일을 했고,
지금은 1, 2, 3차가 끝났고 이제 4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걸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로봇의 최고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는데 아직 최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때 나타낸 이게 로봇 퓨전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의 어떤 융합, 그런 차원에서 로봇 퓨전이라는 말을 썼고, 로봇 플러스 하는 거는 제가 그때 로봇 하는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 분야를 막 확장해 나가는, 엔터테인먼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농업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밀리터리 가는 쪽도 있고, 로봇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로봇 플러스 다른 이런 쪽, 이런 현상들을 제가 이제 로봇 플러스 현상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로봇인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찾아가는 현상, 그걸 이제 로봇 플러스라고 그랬고, 로봇 러시는 법이 통과되니까 로봇 안 하던 사람들이 로봇 쪽으로 다가오는 거, 그걸 이제 제가 로봇 러시, 미국의 골드 러시처럼 그 로봇 러시라고 제가 정의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이게 잘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로봇 최대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요 전에 있지만은 아직 크게 지금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협회장으로 취임해서 제가 조금 제가 기여할 수,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을 이제 지속하면서 이제 경험을 좀 한국 사회에 좀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게 제 또 하나의 소명으로 하나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대 강국이라 하는 걸 제가 이제 협회장 되면서부터 이제 3대 강국의 꿈을 다시 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로봇산업협회 전신은 연구자원 만들 때 그때 3대 강국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 보면은 많이 좀 부족하죠. 3대 강국이 된다면은 한 중요한 100개 분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5개, 반도체에 한 3개 분야, 어디 이게 해서 한 100개 정도 분야가 있다면은 그 중에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한 10개 정도 있어야 되고, 3등 하는 게 한 30개 정도 있어야 되고, 5등 하는 게 한 50개 정도 있으면은 우리가 3대 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랭킹 정할 때 과별로 이과는 무슨 몇 등, 이과는 몇 등 다 해가지고 전체 과를 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로봇을 하나의 분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로봇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예요. 그리고 이쪽 기술과 이쪽 기술은 완전히 달라요, 로봇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100개 분야에서 이런 정도가 되면 3대 강국이 될 것 같은데, 지금 4차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과분한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고 있고, 그래서 로봇 커뮤니티는 항상 국가에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첨단 경제 TF가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목표가 30년까지 100만 대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걸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왜 100만 대가 되기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2027년까지 3,500만 대를 투입하겠다 그러는데, 3,500만 대, 35배를. 우리는 2030년까지 100만 대를 어떻게 할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큰 꿈을 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아마존 공장에서 쓰고 있는 로봇만 75만 대라잖아요. 100만 대가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100만 대를 달성하는 거를, 이거는 저는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00만 대 달성해도 3대 강국이 될까 말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협회장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언론에 나온 거 이겁니다. 우리나라 로봇이 5개국 중에서 꼴찌했다. 그런데 5개국이 EU를 하나의 나라로 봤을 때 5개국이지, 유럽을 다른 나라로 분류해 보면은 스위스하고 독일 이걸 다 나눠 보면은 우리가 또 6등 하더라고요. 6등. 과거보다 더 후퇴한 거죠. 과거에는 중국도 없었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에 갔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날 이제 제가 협회장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발표된 거고, 이제 그때 차관이 와서 발표한 것 중에 한 개가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로봇 시장은 제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내수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은 중국의 내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게 현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쪽은 일본이 들어와 있고 서비스는 중국이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처럼 하면은 이렇게 될까요? 미래에는 우리는 더 쪼그라들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될까요? 일본 들어오고 중국 들어와도 좋은데 우리도 들어가고 우리도 중국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미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생각하는 한 해가 올해 중에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지금 로보틱스 4.0이라 하는 게 이제 수평 분업돼 있고 그래서 로봇이 만들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로봇을 만들기가 각자 역할을 하고 전에는 로봇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로봇 만드는 게 자꾸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많이 이런 데 기여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로봇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의 전략은 로봇 산업이 커질 것 같으니까 로봇 산업에서 쓸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거 쓰세요 하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전략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로봇을 만들기 쉽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뭐 민주화가 온다고 로봇의 민주화가 온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진전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빅뱅이 올까? 이런 빅뱅이 올까? 지금 10년 아니면은 20년 내에 올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간다면은 이 싱글러리티 갭이 이 지능과 액추에이터 에너지의 갭이 있는데 이것들은 극복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중요한 이유는 로봇 퓨전은 기술의 퓨전은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로봇 플러스는 이때부터 그 로봇이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해 나가는 걸 시도를 많이 했어요. 로봇이 애플리케이션을. 로봇 러쉬는 로봇 바깥쪽에서 로봇 쪽으로 다가오는 거. 그런 현상을 로봇 러쉬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쭉 발전했어요. 이렇게 쭉 가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코로나하고 겹치고 하면서 이때쯤 돼가지고 로봇 러쉬가 로봇 플러스를 초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로봇 러쉬가 저한테도 일주일에 한 군데씩 새로운 고객들이 와요. 해달라고. 그런 거 보면은 로봇 러쉬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이때 이 기간은 로봇 플러스의 굉장히 큰 실패의 시기였어요. 실패의 시기였고 경험이 축적됐어요. 우리나라도 그 경험이 축적됐었어야 돼요. 그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실패의 경험을 잘 소화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기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곡점이 생긴 거, 로봇 러쉬가 더 많아진 거, 이게 시장이 커진다 하는 얘기예요. 시장이 커지면은 다 돼요. 시장이 커지면 로봇이 안 된 거는 시장이 작아서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 다 되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그 차지할 거냐, 아니면 중국이 차지할 거냐, 일본이 차지할 거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실패의 경험은 충분하고 지금은 시장 대응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한 것들의 2010년대에 어떤 실패한 로봇들의 대부분이고 그 로봇 플러스의 대실패를 경험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실패들 다 경험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로봇 러쉬가 오고 있다 하는데 로봇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로봇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바뀌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신 거는 군대에 취사병이 없대요. 취사병이. 그러니까 조리병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조리병이 좋은 그 직종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사병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병이 보기에는 자기가 더 힘든 거라. 자기는 토요일날 일요일도 없는데 사병들은 토요일날 일요일 확실히 쉬거든. 일반 사병들은. 그러니까 조리병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그래서 거기도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로봇을 드라이브하는 그 로봇 러쉬의 가장 큰 그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국가는 로봇 산업을 육성해야 되냐? 그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것이다. 또는 여기 와 있는 고경철 교수가 한 얘기, 전 산업의 혁신이 가능하게 된다 로봇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거다 하는 제가 옛날에 했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귀담아 안 듣더라고요. 젠슨 황이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이걸 인용하고 그러는데 왜 국가는 해야 되나? 로봇의 어떤 본질과 중요성이 초융합 산업이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로봇 기술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로봇은 다른 산업을 도와주는 산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을 보면 의뢰 산업이고 그래서 로봇의 가치는 더 나은 국민의 삶 그다음에 타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 발전의 도구이고 국가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 의미고 지금 발전하는 로봇 산업의 본질 중에서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로봇을 만들고 장비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다 뭉쳐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걸 다 뭉쳐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쪽으로 이게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게
저도 지금 이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매출 100억 하면은 이거는 매출 2천억 합니다. 20배, 약 20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로봇 산업 과장이 지금 반도체 협회 과장했던 사람이 지금 반도체 협회 부회장을 하고 상금 부회장을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AI 반도체 관련된 협업 포럼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보고 놀란 거는 반도체가 항상 로봇의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로봇이 반도체의 고객이 돼 있더라고요. 로봇이 반도체의 고객이 돼 있는 그런 새로운 또 상황을 또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로봇 반도체를 해서 로봇에 쓰겠다, AI 반 로봇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로봇 활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 지표가 될 거고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로봇을 정부가 육성해야 된다. 로봇의 정의와 로봇의 역할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로봇은 기존 기술과 달라, 기존 기술과는 다르다 하는 거고 로봇은 기존 기술과는 달리 로봇은 인간을 사용자로 대우하지 않는 유일한 기술이다. 로봇은 모든 기술이 다 인간이 사용자였는데 로봇은 그냥 인간을 사용자로 대우하지 않아요. 로봇은 인간한테 뭔가 요구를 해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넌 이거 해줘.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에 로봇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로봇 접근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 로봇에 쉬운 것은 인간에 쉬운 건 로봇하기 어렵고 로봇에 쉬운 거는 인간한테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 제가 늘 묻는 것 중에서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A에서 B로 가라. 로봇한테.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라. A에서 선을 따라서 직선을 따라서 B로 가라. A에서 곡선을 따라서 B로 가라.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로봇 입장에서 어느 게 제일 어렵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대답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쪽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쪽이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로봇이 자기가 경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로봇이 경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은 이미 경로를 사람이 다 줬으니까 로봇이 경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봇 입장에서는 그거 반대예요. 로봇 입장에서는 로봇은 이 경로를 조작하는 게 자기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많아진 거예요. 로봇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봇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어려워요. 우리가 로봇 공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로봇 공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한다면 로봇 공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경로를 가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다 도와줬으니까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 그래요. 오히려 안 그래요. 이게 로봇한테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로봇은 완전히 다른 반대편에 있다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로봇에 대한 정의가 지능 모션에 대한 학문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능 모션과 힘에 대한 학문이에요. 인텔리전트 포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모바일 모노플레이트라고 그러고 이것이 제공하는 가치는 공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공간의 자유로. A에서 B로 옮기는 거. 그 공간의 자유. 로봇은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 머신이라고 그래요. 공간의 자유를 주는. 그래서 타임 머신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로봇은 스페이스 머신으로서 인간한테 기여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간의 자유를 제가 옮기지 않고도, 제가 하지 않고도, 제가 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전투락하는 게 공간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거고 있고 로봇의 기술은 PCA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기술이 이런 5가지 요소 기술에 잠겨져 있고 외부에는 인간과 모션과 환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CA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PCA를 가지고. 그래서 공장 전체도 사람도 PCA로 볼 수 있고 로봇도 PCA로 볼 수 있고 기계도 PCA로 볼 수 있고 우리가 IoT 하는 거는 그냥 P 모듈이에요. 퍼셉션 모듈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셀이고 셀도 전체 PCA가 있고 공장 전체도 뭔가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로봇 기술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로봇의 네 가지 역할은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로봇의 네 가지 역할은 다음 같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시작된 툴링 또 자동차에서 시작되는 핸들링 이게 발전해가지고 완전한 도구가 됐고 핸들링이 발전해서 자동화의 완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공간의 확장과 인간과 협력 이 두 가지 기능이 더 중합됐어요.
웨어러블과 휴머노이드는 그런 로봇의 역할 아니냐? 이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툴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용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툴이 돼가지고 툴링은 비가역이에요. 비가역되는 게 툴링이고 이제 시스템으로 주로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거 툴링 이런 것들이에요. 툴링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핸들링은 가역이에요. 옮긴 다음에 내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그런 게 핸들링이고 핸들링은 이런 걸 뭐 공작기에서 꺼낸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장비들을 모듈들을 다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핸들링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과 협력. 그러니까 이 청소기는 청소를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청소기에 도움 같이 있어야지 완전한 청소가 돼요. 또 바닥 정리 정도는 인간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과 협력하는 게 나오게 됐고 수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인간과 협력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인간의 역할하고 로봇의 역할이 있을 때 산업용 로봇은 인간의 역할을 거의 없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최근 동향은 인간의 역할을 많이 올려가지고 로봇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다 못하니까 인간이 좀 도와줘 해가지고서 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들이에요. 인간의 역할을 올려가고 있고 지금 아직은 이것들은 아직 지금 상용화, 실용화의 경계선에 아직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들도 뭐 이 안에 들어오겠지만은 공간의 확장, 로봇의 뭐 자유도락하는 것도 이게 다 공간을 만드는 거와 관계된 거고 기술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 넓은 공간에서 여기는 이제 로봇 공간이고 여기만 이제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람과 로봇이 만나는 지역이 여기고 드론도 이제 공간을 확장해 주는 거고 산업별 이제 공간의 확장이 이제 뭐 반산업별로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주로 이쪽의 일만 주로 한 지금 뭐 한 5년간 30년간 이쪽 일만 주로 이 공간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로봇의 네 가지 역할이 이제 1단계에서 이제 2개가 완성됐고 2단계에서 2개가 완성됐어요. 이게 이제 로봇의 90년대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시작됐고 이 역할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이제 로봇 성공의 키입니다. 이 키바 시스템은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 키바 시스템은 핸들링 툴링을 이용 안 하고 공간의 확장과 인간의 협력 두 가지만 역할을 이용해 가지고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은 피킹하는 거는 여기서 피킹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사람이 해줘. 난 못하겠어 로봇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사람이 받아줬어요. 사람이 받아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내가 잘하니까 돌아다니는 건 내가 할게. 공간의 확장은 내가 해줄게. 그다음에 내가 피킹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건 네가 해. 사람 보고 해.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 가지고 적용된 거고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쪽 분야는 이런 분야는 이 네 가지 도구 중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로봇의 역할을 보면은 로봇을 보면은 지난 한 60 몇 년간 자동차 산업에서 로봇을 보면은 장애인 기술자 4명이 자동차를 2주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 공정이 나오면서 1시간 반 만에 자동차가 한 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비로소 지금처럼 자동차를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대량 생산되면서. 그런데 이때 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주 5일제를 근무를 시작하죠. 인간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대량 생산 공장이.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주 5일제 근무가 처음 시작된 게 이 공장이에요. 포드 T 모델 공장.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진화돼 가지고 한 40 몇 년을 기다린 다음에 로봇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 작업도 계속 진화돼 왔어요. 작업도 다 진화돼 왔는데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 로봇이 들어가게 된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사람이 로봇으로 바뀌었다. 이것만 보면은 기술 접근으로 접근한 로봇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안 보죠? 이 변화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 변화가. 이게 작업 혁신이고 사회 혁신이에요. 이 변화가. 이 변화를 보고 이 변화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게 왔지. 기술 혁신만으로 로봇이 적용된 예는 지금까지 별로 없어요. 사회 혁신이 먼저 갔어요. 발전하는 로봇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로봇과학, 로봇공학,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문사회학으로 바뀌었고 이제 휴머노이드는 아직도 로봇과학이고 이제 툴링 핸들링이 이제 로봇공학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요새 새로운 로봇들은 다
인간과 협력, 공간 확장 이런 쪽으로 새로운 로봇들은 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야지 우리나라가 많이 가야지 된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제가 딥텍 사회혁신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하이텍 기술혁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쪽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로봇 산업은 잘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이 잔을 보여주면은 이 잔을 보여주면 반은 비었다는 사람이 있고 반이 찼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반이 찼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잘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버드대에서 강연할 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민족이다는 얘기를 해요. 한 십몇 년 전에 강연할 때. 왜? 그 증거로 뭐냐면은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고도 울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금메달, 동메달 따도 막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은 은메달 땄는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거 금메달 못 딴 거, 그거 때문에 딱 나머지 10%, 5%안 된 거, 그것 때문에 그걸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도 그렇습니까? 요새는 많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충분히 잘 사니까 이제 배가 불러서 그런지 그렇게 이걸 보고서 반이 비었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이 찼다고 얘기하지. 반이 찼다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좋다고 얘기해요. 반이 찼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여전히 계속 이쪽 반이 비었다 하는 사람에 속하고 있고 이걸 반이 비었다고 하는 사람에 속하고 있고 반이 비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 거냐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인데 무엇을 버려야 할 거는가 하는 걸 더 잘해야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로봇 산업 발전에 국가 과제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 과제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저는 별로 하고 싶은 과제가 없어요. 저는 별로 그 정부에서 나오는 과제들 중에서 저보고 줄 테니까 하세요. 그래도 별로 하고 싶은 과제가 없어요. 별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 중심의 과제예요. 기술 혁신 중심의 과제고 그래서 왜 우리나라의 최고급 인력들이 여기에 시간을 보내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최고급 인력들이 지금 국가과제를 따려고 시간 보내고 만들려고 시간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소방 로봇을 굉장히 어렵게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써요. 우리나라는 사회혁신이 안 돼요. 기술혁신은 되는데 사회혁신이 안 돼요. 불란서에서는 노틀담 화재 났을 때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소방장이 나오라 그러고 이걸 써서 투입해서 했어요. 불란서에서는 현장 책임자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룰에 의해서만 불을 꺼야 돼요. 룰에 의해서만. 그래서 소방관이 룰에 없는 이걸 투입할 수가 없어요. 룰을 안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는. 사회혁신이 안 되는 데서는 로봇을 아무리 연구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혁신이 안 되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한 예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쿠팡 귀뚜라미 보일러 이게 48시간 24시간 불나고 했는데 또 인천에서 불나서 소방관 죽고 했는데 이거 불 끄는데 한번 보세요. 지붕에서 물 뿌리면 불이 있는데 불이 갑니까? 안 가죠. 헬기가 3대가 와서 물을 뿌려요. 왜 안 가요? 불에 물이 가야 되잖아요. 그냥 소방관들은 열심히 불을 끄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물이 불에 가지는 않아요. 이것도 물이 불에 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걸 계속 내버려 두고 있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응?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이 기술로 그냥 소방 호스가 그냥 불까지 들어가는 걸로 기술 개발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그러니까 유체역하게 반발력을 힘으로 그냥 불까지 호스가 가는 거예요. 굳이 로봇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로봇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신문에 쓴 것 중에 갑질보다 더 추악한 국산화면 이게 메디컬 분야에서는 이게 심해요. 메디컬 분야에서는.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노력해도 똑같은 노력을 해도 어려운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 전략을 2012년도에 만들 때 그때 제가 기여한 거는 이 비전은 제가 만들어줬어요. 로봇 기술을 제일 잘 활용하는 국가. 로봇 기술을 제일 활용하는 국가. 로봇 기술을 제일 잘 만드는 국가가 아니고
로봇 기술을 제일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자 그랬어요. 만드는 거는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미국이 로봇 기술을 잘 만들고 일본이 잘 활용했어요. 로봇이 탄생한 거 보면 미국에서 많이 탄생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한 거는 일본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자고 했는데 로봇 기술을 잘 만드는 쪽에 여전히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3차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3차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이제 언론에 나온 거예요. 로봇 산업 진흥에서 발표했는데 이때 이미 3대 강국을 포기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3대 강국을 포기했어요. 4대 강국이 되자고 해놨고 이때 이미. 그리고 제조 3개 분야, 서비스 4개 분야를 정했어요. 4개 분야 정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그때 이걸 보고 5년 전에 이걸 보고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로봇 산업 안 되겠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정했냐 물어보니까 산업부의 서기관이 정했더라고요. 산업부의 서기관이. 잠시 왔다 가는 서기관이 이걸 정했대요. 야, 이거 보면 시장이 크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물류는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물류 빼고.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이 굉장히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로봇은 어차피 시장이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세요. 이런 의도로 돌봐주고 수술 치료해주고 웨어러블 로봇도 그런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세요. 로봇이.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진 공무원이 이 목표를 세운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왜 우리 커뮤니티 전체에 어떤 경험과 지식이 반영이 안 될까? 그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도 기술 혁신이 아니고 사회 혁신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 대한민국의 길을 찾자. 변화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 변화를 시키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변화를 리드하고 싶은 사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되고 같이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3대 강국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규남 여기 대표이사님이 중국 갔다가 오셔가지고 쓴 거래요. 우리나라보다 60배 차이는 안 돼, 지금. 그래서 여기 쭉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걸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다 공감하는 길이고, 이런 것들 다 반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가야 되나, 그걸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로봇 러쉬, 아까 바깥에서 로봇 쪽으로 오는 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은 로봇 러쉬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로봇 러쉬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기술 혁신은 여기 있는 기술 혁신은 하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100개 중에서 그 중에서 1등 할 거, 3등 할 거 이런 분야를 선택하는 그런 전체 로봇 커뮤니티가 모여서 로봇 커커스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 이런 분야를 정해 나가고, 우리가 주력할 분야들이 어느 거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거냐, 그런 것을 찾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분야별 사업화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로봇이든지 발전하는 게 이렇게 막 기대가 커졌다가 꺾어졌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기대가 커졌다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화 대상 발굴은 이쪽에서 해야지, 이쪽에서 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교육과 연구 대상이에요. 교육과 연구 대상. 제가 2000년대에 약 10년 동안 그 공적인 일을 하면서 그때 과제를 만들고 했을 때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그때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희망이더라고요, 지금.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사업화 쪽은 이쪽을 주력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쪽을 주력해야 된다는 거, 분야별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푸드텍 쪽에 한번 자동화를 보니까 4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하나가 클라우드 키친, 하나 쿠킹 로봇,
한가 딜리버리 로봇, 한가 3D 프린팅이에요. 3D 프린팅은 이제 새로 생긴 거고 푸드텍 쪽에서 이게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요. 쿠킹 로봇은 여기 있다가 일로 와버려요. 클라우드 키친도 여기 있다가 일로 가버리고 그냥 푸드텍 쪽의 기술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텍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분야, 쿠킹 로봇과 클라우드 키친 이거는 우리가 빨리 사업화 아이템으로 정해서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회사에서 하는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래요. 세미콘 쪽에 있고 이건 뭐 전 세계 한 7등 정도 하고 있고 그냥 덴탈 랩 쪽에 자동화하고 이건 5등 정도 하고 있고 덴티스트 사용하는 거는 한 2등 정도 하고 있고 그냥 컬처링하고 바이오뱅킹 쪽은 1등 하고 있어요. 아직 쿡 로봇은 저희 회사에서 시작 안 했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국가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로봇 산업 쪽에서. 그래서 강조돼야 되는 게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은 지금 이게 로봇 기업이고 로봇 시스템 기업이고 이게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인데 이때 부품 뭐 이렇게 쭉 기업들이 쭉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가 주력한 건 이쪽으로 많이 주력했어요. 이쪽으로 주력했는데 퓨전 쪽으로 주력했는데 이제 이쪽을 더 많이 봐야 된다. 다가오는 쪽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해야지 그런 얘기고 제조 사회 혁신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이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지금 요새 정부에서 갑자기 자율 제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율 제조하더라도 좋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바라는 거는 24시간 생산하는 자동 생산이고 사람은 8시간만 일하는 거. 사람은 8시간 일하고 기계가 로봇이 계속 나머지 8시간을 더 일해주는 24/8 유연 생산을 하기를 지금 우리 사회는 바라고 있어요. 그럼 자율 제조라는 이름으로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게 사회 혁신이에요. 사회 혁신. 사람은 8시간 일하고 퇴근해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 동안은 계속 로봇과 자동화가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덴탈 쪽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은 리더들은 이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 목표를 점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회 혁신을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거고 진화를 이해해야 된다. 인간이 하던 작업이 있어요. 휴먼 태스크가 있어요. 그게 로봇화 될 때 이렇게 HRT 휴먼 로봇 태스크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태스크가 진화가 끝나요. 작업이. 그 다음에 로봇의 진화가 끝나요. 비로소. 그 다음에 인간의 진화도 끝나요. 인간도 바뀌어야 돼요. 로봇은 인간도 바뀌어야 되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 청소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도 바뀌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바닥 정리 정돈 다 해줘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움직이는 로봇이고 저는 쓸 수 있는 로봇이라고 이건 팔 수 있는 로봇이라고 세 가지 종류의 로봇을 정의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여기만 집중되어 있는 거고 이걸 이해하고 이 태스크에 좀 더 집중하는 작업 혁신에 더 집중하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드텍을 하더라도 저는 푸드텍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간이 하던 작업을 로봇으로 하려고 그러거나 또는 로봇과 인간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1, 2단계에 지금 푸드텍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돼요. 3, 4단계로. 그래서 푸드텍 로봇을 하더라도 요리를 로봇이 잘할 수 있도록 요리를 바꿔줘야 돼요. 로봇이 잘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오면은 그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특히 푸드텍은 일본, 미국하고 우리가 기술 차이가 별로 없어요. 푸드텍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텍 협의회를 만들고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로봇 러시 대응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로봇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람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 사용, 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봇을 잡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건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그런 고객이고 이건 로봇 비즈니스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로봇 비즈니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잡을 바꾸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도메인 A 전공자들이 보통 저처럼 제가 열 유체를 했잖아요. 열 유체를 하고 로봇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바이오는 열 유체와 로봇이에요. 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제가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전공자가 있으면 그 전공자를 로봇 교육을 이 사람들이 많이 로봇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들어오면은 로봇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도메인 분야에서 최고의 로봇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가 광운대에서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고 애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따라오는 걸 봤어요. 걔네들은 MZ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신청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밤새워서 연구하는 6개월 동안 아주 집중 교육을 했어요. 그때 3학기 6개월 동안 3학기 수업 내용을 채워가지고 했어요. 그럼 걔네들이 지금 다 뭐 협동 로봇 회사나 이런 데 가지고 다 아주 주축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더 이상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업이 로봇 인력 양성에 시간 많이 쓰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로봇 오토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협회와 진흥원이 열심히 이쪽으로 SI 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SI로 하지 말고 SA라고 해라, 시스템 아키텍처 기업이라고 해라, 그렇게 제가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SI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SI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니까 자기가 만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연결해 주는 기업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SI를 하지 말고 아키텍처라고 해라. 건축가다, 이거는 건축가다. 그래서 사회에서 존중해 줘라, 그 사람들을.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미국 로봇 산업 협회장 두 분하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협회장 했던 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협회장 할 때 뭘 했냐,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 하니까 SI 기업을 키웠다고, 굉장히 미국에서 SI 기업을 키웠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더 SI 기업을 더 키우자, SA라고 하자.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1대1이 아니고 그룹 대 그룹으로 고객을 만나게 해주라 하는 거고, 그래서 로봇 산업협회하고 로봇 고객협회하고 만나가지고 이 SA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푸드텍 로봇 협의회 그러면은 로봇 산업협회도 관계돼야 되고 푸드텍 협회하고도 같이 관련돼야 되고, 이렇게 공동으로 그룹 대 그룹으로 이렇게 하고 1대1로 하거나 각계 전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SAS 시스템 아키텍처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존의 세포 치료제를 생산하는 공장 같은 연구소예요. 연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만든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요소들이 뭐 인큐베이터도 있고 뭐 다 그런데, 이 요소들이 로봇화에 맞도록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개발해야 됐어요, 이것들. 이 모든 모듈을 한 50개 모듈들을 다 개발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제일 어려운 거는 이걸 또 소프트웨어로 또 통합하는 거, 지능으로 통합하는 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SI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건축이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회를 혁신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24시간 작동하고 인간은 8시간만 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로보틱스 4.0 강화해라 하는 거고, 두 가지, 요거는 다음에 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로봇 시스템 개발 서비스 생태계 구축하고 액셀레이션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진흥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일본에서 제가 근무할 때, 제가 학위 마치고 일본 가서 근무할 때 세코메에 근무했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팀에서 개발한 로봇이 이거예요. 로봇 시스템이 이거예요. 그때 제가 이 로봇을 보고서 로봇 누가 개발했니? 제가 물었어요. 물었지만 연구원 한 명이 외부에서 개발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개발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일 중요한 로봇을 왜 너가 개발 안 하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싸고 해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왜 해요? 그러는 거예요. 싸고 해줄 때가 많은데. 아, 그래? 이런 걸 해주는 데가 있어? 이런 기업이 일본에 몇 개 있어? 그러니까 500개 있더라고요. 로봇 개발해주는 회사가 500개 있대요. 그 당시에 92년도 3년도에. 우리나라는 하나도, 99년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어요. 작년에 제 일본 로봇 협회 아이렉스 가가지고 그거 물어봤어요. 다시 일본 로봇 개발해주는 사람 몇 개 있냐? 그냥 300개 있더라고. 줄었더라고. 300개로. 로봇 개발해주는 회사들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분야로 진출했거나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다른 분야로.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니? 우리는 중요한 거 해요. 중요한 연구를 한다면, 중요한 연구가 뭔데?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반찬을 먹고 싶은지,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특허 다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결국 사회혁신까지 가는데 25년 걸렸어요. 로봇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회혁신까지 가는 데는 25년,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로봇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혁신부터 먼저 가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이니까 그래도 25년 만에 성공한 거예요. 25년 만에. 그래서 개발 서비스 액셀레이션 생태계 구축해야 된다. 이게 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고, 저희 협회 로보틱스 연구사업도 그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대 로봇 연구소도
지금 이제 스타트됐고 거기도 이제 개발해 주는 일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투자 그룹들도 많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러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하냐 이게 우리나라 로봇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미국의 이제 MIT 보스턴에 있는 매스 로보틱스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자 그런 거고 우리나라 미래는 로봇 산업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로봇인들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기원해주기 부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은행도 도와주기로 했고 또 조금 있으면 개학할 건데 김현장 변호사 쪽에서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